김현정의 뉴스 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환영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열리는데요. 역시나 북핵과 FTA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두 정상 사이에 차이가 있죠. 단계적 접근법을 말하는 문 대통령과 일괄 타결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그 사이의 접점이 어떻게 찾아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만 쌓고 돌아와도 목표는 달성이다. 이런 심정으로 여유롭게 임하기를.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국으로 메시지 한 장을 띄우면서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어딜 볼까요? 트럼프 만나는 문 대통령. 오늘이 방미 이틀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는 건가요? 네, 지금 워싱턴이 저녁 6시 30분인데요. 예. 백악관 만찬이 막 시작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악수부터 사드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악수라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악수를 하면서 예. 강한 악력을 과시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선제압을 해왔죠. 악력으로? 네네. 그래요. 네, 문 대통령은 대처 방안으로 악수로 우정을 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에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부터 북핵 해법까지 현안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사드는 오늘 주요 의제는 아닙니다만 대화 중에 사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요. 지금 방미 일정에 동행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좀 듣고 그 문정왕후 어보가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기로 하죠. 그런가 하면 7월 6일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라는 지금 속보도 막 들어와 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다음 포인트 가죠. 구속된 이유미, 입건된 이준서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이번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이유미 씨 구속 수감됐습니다. 예. 그 윗선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게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이 자료를 갖고 5월 1일에 SNS로 협의했다. 그리고 닷새 전인 6월 24일에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럼 5월 1일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냈을 때, SNS를 보냈을 때는 이게 진짜입니다 라면서 보낸 거고 네네. 물론 박지원 전 대표는 그것조차도 받지 못했다. 비서관한테 보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닷새 전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만난 거는 이번 이 조작 사태에 대해 상의하려고 만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입장 표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르면 오늘쯤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간단히 봉합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점점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만 원과 6,625원 사이의 갭.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최저임금 협상 결국은 무산이 됐죠. 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협상 법정 심의 기한을 끝내 넘겼습니다. 예. 노동계는 시간당 10,000원,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예.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협상은 계속됩니다. 다음 협상은 나흘 뒤 7월 3일에 열립니다. 그래요. 최저임금 협상 타결 소식에 이어서 시원한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미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주말 동안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일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예. 긴 가뭄이 해갈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일단은 해갈이 급하기 때문에 좀 네네. 시원한 비입니다만 이게 또 지나쳐가지고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원도 해봅니다.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분란초수 작전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처음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연 만찬에 지금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오늘 밤 자정경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미국의 분위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정황후 어보를 반환받아서 이번에 온다던데 이 어보는 뭔지, 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박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이 문정황후 어보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안민석 의원, 미국 현지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수행단 또 미국 측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첫 번째 외국을 지금 나가신 곳이 미국인데 그렇죠. 지금의 한미 관계가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점인 만큼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확인하고 또 일정 정도의 또 성과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의 어떤 우리를 맞는 분위기? 반응? 미 의회를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서 예. 하원에서 1시간, 상원에서 1시간 해서 전체 약 20명, 예. 하원 의원 9명 1시간, 또 그다음에 상원 의원 11분 1시간씩 회담을 가졌거든요. 거기 시각으로 오늘 다녀오셨어요. 하원 상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안민석 의원 함께. 예. 네, 그렇죠. 네네. 주로 질문의 관심과 요지가 북핵 관련된 우리 대통령의 어떤 견해,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사드 관련된 그런 또 미국 측의 입장, 역시 사드 그런 것들을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할 말은 또 차분히 다 전달하시는 그런 괜찮은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뭐랄까 좀 인상적인 장면 이런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 2시간 동안에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의 질문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단도직입적이었고 예를 들면은 북핵 문제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사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소극적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어떤 직설적인 그런 질문에 대통령께서 2시간 내내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견해, 입장, 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식들을 아주 굉장히 잘 답변을 하셔서 외교부 장관, 안보수석 등등에서 한 5분 정도가 배석을 했는데 저희 배석자들의 공통적인 평이 질문에 잘 답변을 하셨다. 굉장히 좀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돌려 말하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직구를 막 날렸군요. 네.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아주 잘 대응을 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자정이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의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들이 그러니까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 모여서 의제를 최종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부적절한 시점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드는 정식 의제에서 빠졌다. 요거는 맞는 거죠? 그건 아마 백악관 측에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그쪽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한미 FTA 이런 쪽을 주로 관심 있게 다룰 거라고들 예상하세요? 북핵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사드가 아니라 그러면 아마 미국 측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기대할 거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역에 대한 것, 트럼프의 실리주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자정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안민석 의원을 미국에서 제가 연결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문정왕후 어보. 이번에 박미단이 귀국하면서 어보가 같이 돌아온다고요? 네, 대통령 돌아가시는 운용기 예. 여기에 어보가 함께 귀국하게 됩니다. 예, 아니 문정왕후 어보 도대체 어떤 문화재고 또 어떻게 미국에 가 있게 됐습니까? 어보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예. 조선시대 때 366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비나 왕, 그다음에 왕세자, 당시의 국가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고요. 직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정왕후처럼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상징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보가 이제 46가가 이제 분실한 것으로 기록에 42과요. 그래서 42과. 분실된 것 중에 대부분은 행방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2개를 이제 반환받아 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분실된 것 중에서 예. 확인된 것들은 얼추 다 환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어디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운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이 반환 운동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LA 라쿠마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와 민간단체가 함께 이 반환 운동을 했고 예. 2013년 9월에 LA 라쿠마 박물관과 협상을 저희들이 성공을 해서 예. 반환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반환 결정은 그때 났는데? 그 어보를 매매했던 미국인 로버트 무어라는 분인데요. 예. 그분이 반환을 불복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미 정부 상대로. 아니 본인이 팔았는데도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난품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이제 국가가 다시 몰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분은 자기가 도난품을 자기가 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소송을 냈고 예. 이 소송이 이제 3년 넘게 진행되었고 정확하게 지난 5월 30일 날 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런 거군요. 아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 왕실을 상징하는 그 귀한 어보가 도대체 어떻게 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된 거냐.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팔게 된 거냐. 이런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넘어간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메릴랜드에 있는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예, 예. 국가기록원에서 어보 관련된 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6.25 전쟁 중에 도난을 당했고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확인은 안 되는데 이제 일단 일본으로 이게 건너갔고 또 일본에서 미국 수직가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렇 6.25 때 소실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게 아마 그 LA 라쿠마 박물관 측에서 예.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10년 넘게 박물관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반환입니다. 그냥 반환입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네요. 아니 미국이 그냥 순순히 내주든가요, 그거를? 어떻게 설득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제 도난 유물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했어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그 어보에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그 묵지가 하나가 그릿하게 있어요. 묵지? 네, 얇은 종이. 얇은 종이요. 예. 그 묵지에 아주 희미하게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우연히 제 눈에 그게 띄게 된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묵지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대왕 대비 육실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예. 종묘에 문정왕후를 모셨던 그 실 위치가 육실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 뭐 더 이상 이거는 뭐 그 협상거리가 안 되는 걸로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약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왕실의 것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약탈품이라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도난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본래 국가로 돌려주게끔 유네스코 협약에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판 게 아니라 도난을 당한 거다라는 걸 입증해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번 문정왕후 어보는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케이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귀국하는 거군요. 대통령과 함께. 우리 대통령이 운이 좋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여부를 또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운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승부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단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문정왕후 어보의 반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스튜디오로 들어오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어떻게 했는지 혹시 그 소식?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저도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만날 때 꽉 잡아서 낚아채듯이 자기 쪽으로 당겨요. 무슨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막 상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랬다가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나서 오히려 힘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창피당한 적도 있거든요. 손에 약간 쥐가 났다 뭐 이런 얘기. 모디 인도 총리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막 악수하지 못하게 그냥 와락 끊어안아 버렸어요. 모디 총리가. 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이 트럼프 대통령 어깨에 있는데 이렇게 얹었어요. 버틴 거죠. 오히려 잡고 버티면서 오히려 않게. 그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아니, 그 대통령 만나는데 꼭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좀 유별난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자, 약수 얘기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행간 가죠.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다. 먼저 한번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미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요. 국민의 당의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요?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됐어요.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인 것이죠. 촛불 정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추미애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유미 씨라는 평당원이 저지른 거다.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 대표는 한 사람이 저지른 단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추 대표가 게이트란 표현을 썼어요. 통상 게이트는 대형 비리 사건, 엄청난 스캔들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추 대표가 누굽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법조인이죠. 그런데 게이트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게이트란 말의 시초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시초요? 시초는 어디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게이트 빌딩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뒤에 닉슨이 사임했잖아요. 그렇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바로 이런 게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걸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추 대표의 말, 이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돼서 조작된 걸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추 대표의 발언,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말한 발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한두 사람 잡혀가고 사과로 마무리될 사건이 아니다입니다. 한두 사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미 녹취 파일 조작한 이유미 씨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알려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도덕적으로는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봐서.
어제 오후, 어제 밤부터 본물 터지듯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 제보를 당에 알리기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먼저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죠. 물론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게 지금 가짜라는 걸 알고 보고받은 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라고 하면서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서관한테 보내서 나는 못 받았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카톡으로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조작했던 이유미 씨가 대선 하루 전날 사실대로 말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에서. 네. 적어도 이준서 최고위원은. 네. 이유미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2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고 어찌된 일인지 지난 대선 때 안 전 대표를 밀착 수행했던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가 이유미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고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럼 검찰은 수사를 대충 하고 끝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시 당 운영을 책임진 안철수 후보는 어떤 식으로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 그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힘써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았는지 내용을 아직 모르지만 단독 범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당 차원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그렇죠. 상황 돌아가는 것은 있는 거예요. 혼자가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은 혼자 했더라도 또 유포는 같이 하지 않았냐. 어제 추미애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네, 유포를 같이 했다면 이건 같이 한 거다라는 게 또 추 대표의 설명이었는데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꼬리표가 평생 붙을 것이다입니다. 누구한테요? 어제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유를 했어요. 한때 같은 당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실체를 밝히려고 했던 국민의당 의원들 이 소리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뼈아플 겁니다.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천막 당사로 가야 한다. 그것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돈 의원은 참으로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닉슨 게이트 반세기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드라마 소재가 됐는데요. 국정농단 게이트 100년 후까지 드라마로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영화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대요. 어쩌면 이번 국민의당 스캔들 게이트도 주홍글 씨처럼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이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도록 하고 100년까지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조만간 코미디 소재, 영화 소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운명이 됐네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분화가 시작될 것이다입니다. 분화? 네. 무슨 분화?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지방선거죠. 그렇죠. 지방선거죠. 국민의당이 지금 처지에서 과연 후보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려고 할까요? 광주 시민단체들이 국민의당을 광주의 수치라고 하는 마당에 호남에서 과연 당선자가 몇 명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정서 때문에 분화가 될 거다. 그 얘기는 탈당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뉴스쇼 팀이 광주 민심 취재했더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싸늘하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광주에서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탈출이. 당장 어제 장흥군 의회 김하자 의원이 탈당 선언했고요. 박홍렬 목포시장이 향후 정치질로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런 엑소더스 나오지 않으려면 지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전용자님 안민석 의원 수고하십니다. 꼭 업어가지고 돌아오세요 하셨고요. 1052님은 그때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막 고마해라 할 때 그만했었으면 토론회는 아니고 유세 현장에서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모양이에요. 1부 줄입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6일 전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 외제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이 납치 살해가 됐습니다. 공범 3명 가운데 1명이 잡혔기 때문에 2명도 금방 잡히겠구나 했는데 6일이 되도록 실명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했는데도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적임이 많은 사건이기도 했었죠. 담당 형사를 직접 연결해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오늘 첫 순서로 듣도록 하죠. 이어서 월간 정두원이 있는 날입니다. 이분 나오실 때마다 누구누구 종 쳤다 하면은 꼭 종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겁이 다 덜컥 나는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정두원 전 의원 잠시 후에 초대해 보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육상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구경 선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신기록 정도가 아니라 10초 07. 그러니까 10초 07. 0.7초만 당겼어도 9초대로 진입할 수 있는 꿈의 기록이라고 하죠. 9초대 진입을 코앞에 둔 신기록을 세워서 지금 육상계가 그야말로 떠들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동양에서요. 동양 전체를 통틀어서 9초대 선수는 중국 선수 한 명 있습니다. 9초 99. 예, 그 기록을 과연 김구경 선수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김 선수 직접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지난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는데도 지금 범인 3명 가운데 2명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된 1명, 그러니까 운전을 담당했던 그 1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아 보이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일당이 인출해간 돈은 불과 410만 원입니다. 정말로 돈을 노린 사건이 맞는 건지, 게다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었다는 게 사실인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게다가요, 이 범인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2차 범행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 사건의 담당 형사 직접 연결을 해보죠. 창원 서부경찰서 이밀규 형사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창원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 2명의 용의자가 지금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도 잡히질 않고 있네요. 근데 제보가 좀 간밤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지금 20여 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어디쯤에 있겠다라고 추정은 하고 계세요? 최초 그 도주한 장소인 함안 지역의 그 인근, 함안 지역이나 그 인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을 벗어나진 못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좁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지금 범행 6일째입니다만. 그래요. 일단 그 24일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걸 좀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부인, 여성이 납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연습을 마치고 자기 지하 2층 주차장에 내려와서 예. 그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고 난 다음에 납치가 된 것입니다. 아니, 남편은요? 남편은 먼저 출발했습니다. 각각 차를 타고 온 겁니까? 예, 각각 전화를 연락해가지고 각자 차를 타고 와서 각자 연습을 한 거.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출발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가 있죠. 다른 장소에서 와서 연습하고 출발을 남편이 먼저 하고 부인은 골프백을 싣는데 납치범들이 납치를 한 것입니다. 납치를. 지금 보면은 골프장 직원이 비명을 들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목격자는 가만히 있었답니까? 비명을 듣고도?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부부싸움 난 줄? 예.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살려달라. 여기 비명소리 나서 쳐다보니까, 여성 다리가 운전석 뒤로 하여튼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예사로, 부부 다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거기서 조금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었더라도 이 끔찍한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부부싸움이다라고 지나친 것이 결국은 납치로 이어지게 된 거고 5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저수지에서 이 여성은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범행 후 공범 3명이 강주 모 은행에서 그 강치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위조 번호판을 부착을 했었어요. 예. 근데 범행을 하지 않고 도주할 때는 본래 번호판을 부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조 번호판을 다른 줄 알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돌다가 하여튼 경찰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번호판을 막 갈아 끼면서 돌아다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3명 중에 1명만 잡혔어요? 이 차량이 함안에 들어왔어요. 그래 함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 경찰이 추격을 하는 중에 이 차량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 추격을 하는 것을. 경찰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도주를 하고 우리는 추격을 하고. 예. 이런 와중에 이 차량이 막다른 골목에서 예. 그 차를 버리고 3명이 모두 야산 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흩어져서. 그 중에 1명만 검거가 된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3명 중에 1명만 검거가 됐는데 그 1명이 나는 운전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인 3명은 어떤 사이입니까? 주범 심천우와 예. 여성 공범 강정림 씨는 연인 관계고요. 연인 관계.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모와 심천우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번에 잡힌 사람은 친인척 관계.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3명이 이 범행을 저지른 것. 근데 왜 골프장에서 이 여성을 타겟으로 했는가? 일면식도 없는. 그랬더니 그냥 외제차 타고 다녀서 돈 많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금품을 노린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여성의 신용카드로 인출한 금액이 총 410만 원. 고작 410만 원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납치를 하고 번호판을 갈아 끼고 살해까지 했는가?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나머지 공범 2명이 근거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은 왜 410만 원배 인출을 못했냐 하면은 연속적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니까 해당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을 추정해가지고 사용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연속으로 소액을 계속 빼내.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규정을 걸어놨었나, 제한을 걸어놨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예. 그래서 돈을 너무 인출을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얘들이 경찰이 어떻게 추적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피싱 같은 경우 경찰이 부정 계좌 등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인출을 시에 바로 우리 전산이 연결되었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 애들이 CCTV 피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경찰을 추적하는 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인출을 시도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사용으로 일단 체킹이 됐으니까 이 다음에는 우리를 추적하겠구나 싶어서 다른 데 가서 뽑질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건 이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사실은 몸값 요구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것도 이제 부유한 여성일 거라고 하고 납치를 한 거라면 왜 몸값 요구도 하지 않고 불과 5시간 만에 바로 여성을 살해했을까요? 이것도 보면 우리 피자 범행 전 과정을 보면니까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강도 행위를 하고 근거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인질로 해가지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보면은 경찰에 근거될 것을 우려하여 그래서 아마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410만 원밖에 못 인출하긴 했지만 여기서 몸값 요구하다가 더 욕심내다가 검거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금품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근거되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원한 아니냐, 누군가 청부 살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었는데 형사님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하시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유족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상당히 경찰에 항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피의자 근거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은 금품 강도 살인이 맞습니다. 맞고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전에도 한번 실행을 이번 사건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을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단순 금품을 누리는 강도가 맞습니다. 비슷한 것을 한번 시도를 했어요. 언제쯤이요? 올 초에 되겠죠. 올 초에. 시도를 안 하고 수립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골프 연습장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성 대상으로?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것도 창원에서요. 경남 지역이에요. 그건 경남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 참 그렇군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번호판까지 3개. 번호판도 3개라면서요. 위조 번호판.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6일째가 되도록 공개수배로 전환한 지 이틀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공개수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심천우, 강정임 2사람에 대해서 사진과 실명을 걸고 공개수배 중인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라서요. 이게 뭐 사진을 좀 뭐 홈페이지에 띄워놓긴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들께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주범 피의자 심천우는 31세 남자이고요. 예. 키는 175cm, 예. 175cm 전후, 몸무게는 약 9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거구네요. 175에 90kg. 예. 검정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피의자 강정림은 여성. 36세 여성이고요. 예. 키는 165cm 정도. 몸무게는 약 50kg 보통 체격입니다. 165에 50kg, 36세의 여성. 그렇군요. 이건 사진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창원 골프 연습장 사건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사진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경찰력 총동원돼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제보도 열심히 보내주시고요. 저희 뉴스쇼에서도 제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mel규 과장님. 예. 지금 고생 많으시고요. 불철주야 지금 뛰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들리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 이mel규 형사과장이었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한 분이 문자 주셨어요. 시사계의 쪽집게, 시사계의 저승사자다. 왜 저승사자라고 하신 거예요? 중쳤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그쪽으로 저를 몰고 가지 마세요. 형제 여러분, 아무리 잘 맞추셔도 그쪽으로 몰고, 누가 항의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나가고 나서? 그럼요. 방송 나가고?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분들 항의하시면? 죄송하다 그러죠. 솔직하게 죄송하다. 어떡하겠나, 근데. 판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자기가 모르고서. 누가 항의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종쳤다라는 말 하고 나서 진짜 얼마 만에 종쳤죠? 예. 바로였죠. 예. 요런 상황들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신데, 그나저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정 의원님. 그렇네요. 내일이면 7월. 네. 여름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아이고, 저는 맨날 놀고 있는데요. 아니, 맨날 휴가예요, 맨날. 백수가 더 바빠요, 원래. 네?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래서 여행 같은 건 안 가시는 거예요? 글쎄, 안 가본 데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베트남? 안 가봐서 한번 가보려고. 베트남, 괜찮아. 더 더운 데로 한번 가보려고.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정두원 전 의원도, 정상회담이든 아니면 국빈 초청으로 어디 해외든지 이렇게 갈 일이 많이 있으셨죠? 국회의원 하실 때. 의원 외교? 의원 외교. 네. 그렇죠. 가면은 이 국가마다, 나라마다 확실히 대접이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예.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한 말이지만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라 가면 대접이 좋고. 오히려. 선진국 같은 데 가면 대접이 이제 소홀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면 극진히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냥 만찬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주고 술도 엄청나게 먹이고 이제 그랬는데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태도들이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이제는 대접이 옛날 같지 않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 가면은 어떤 경우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만날 때 스탠딩으로 만나고 와요.
왜요? 스탠딩 파티? 파티가 아니라 그냥 그 면담을 스탠딩으로. 그러니까 바쁘다 이거죠. 스탠딩으로 대충 얘기하고 앉지도 않아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창피해서 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처음 들어요, 저도.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괜찮은데 거기는 무슨 대접하고 이런 건 없죠. 비즈니스. 거기 워낙 실용주의니까.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장관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나 소박해요. 우리나라 무슨 과장실 정도, 국장실 정도. 장관실인데도. 굉장히 낮인데도 불 다 꺼 있고 낮이니까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인상적이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내려다보는 것과 뭐 올려다보는 선진국 좀 나라의 국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국빈 대접하는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래요. 재밌는 면이네요. 어쨌든 베트남 잘 다녀오시고 우리는 월간 정청래로 가보겠습니다. 정두원으로. 죄송합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셨던 기억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과 정확하게 하고 월간 정두원으로. 지금 제일 어려운 것부터 가볼까요, 정 의원님? 국민의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제보 조작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존립이 흔들거릴 정도의 사건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는 그렇게 안 했겠죠. 하지만 윗선들이 다 그걸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지금 어렵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생각하면 다들 깝깝하거든요. 후보들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뭔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이합집산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나 출마해야 되는데 국민의당 이름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후보를 못 내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나가려고 하는 후보를 사람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후보가 있어도 뭐 다 떨어지니까. 그런 울고 싶은 와중인데 뺨 때리듯이 그리고 자기도 그렇잖아요.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되잖아요. 재선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이건 조금 위험한 말씀.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라면 그런 사람들도 지금 겉으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 이른바 엑소더스 대탈출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탈출이란 표현은 너무 심했고요. 어쨌든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안철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국민의당에서 떼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안철수 전 대표가요, 전 후보가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한대요. 그럼 그 입장은 무슨 입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돼야 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통렬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사과는 기본으로 할 거고. 근데 이제 사과야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더라도. 근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제 사실 죄송하지만 종친 겁니다. 종쳤다가 오늘 여기서 나올 줄은. 아니에요. 자꾸 종치었다는 얘기를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하셨어요. 지금 먼저 하셨어요. 제가 유도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하더라도 하여간 저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너무 결정적인 이게 치명타였다고 보세요. 이번 사건이. 이거 참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너무 아픈 얘기가 될 텐데. 뭐 안 됐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 측근들한테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 마지막에는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져서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은 상당히 그걸 싫어했대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뚜벅이 유세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론 최종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다. 그럼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다시 이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아까 전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듯해서 좋아할 사람도 속으로 있을지 모른다 하셨는데 탈당 혹은
당의 흡수 통합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어렵잖아요. 국민적인 지지가 높지만은 지금 수적으로 국회가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여소야대.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오고 가겠죠. 물밑 대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말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표시도 문모닝 하고. 하다가 문센큐 하고 이러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속내를 보여주는 거죠. 점점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를 할 것이다. 물밑으로. 그러면은 개개인이 탈당하는 방식보다는 당대당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방식. 그래야 서로 편하죠. 보세요. 그래야 서로 너무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당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항상. 결국은 EU 미발 조작 사건이 정계 개편까지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리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부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당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속으로는 맞는 말이야 이러실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두원 전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답니다. 그러면 일단 단독 범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윗선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알고는 그렇게 못하죠. 알고는 못합니까? 그렇게 막 갈 수는 없죠. 그렇게 막 갈.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국회의원 40명이나 있는 공당이거든요. 심지어 검찰 출신 분들도 계시는. 이런 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급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너무 급해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정말 그래도 그렇지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의당 상황.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국민의당.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 국민당 문제가 너무나 요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묻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지금 좀 심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야기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불쾌해요, 괜히. 아니, 왜요? 얘기하기가 불쾌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큰 이벤트잖아요. 국민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이제 전기를 마련하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 혐오감만 키우고 있잖아요. 정치를 아주 그냥 상스럽게 후퇴시키고 있죠. 아주 불쾌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러면 보고 있으려면. 불쾌함을 조금만 누르시고 우리가 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유철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둘 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유력 주자인데 싸우고 있어요. 뭐 유력 주자는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가 되겠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거 너무나 간단한 거죠. 아니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가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우리 당의 합류를 타진했었다. 그러자 이제 원유철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당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절에 홍준표 후보는 다른 당에 가서 문을 두드리다니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당대표가 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좀 남처해졌거든요. 글쎄요. 뭐 홍준표 후보는 뭐 아니라는데 정병국 의원이 할 일 없이 없는 말 만들겠어요. 그것도 책에다가. 그러니까 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대강 뭐 알겠고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홍준표가 되겠죠. 아니 근데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친박계가 더 수적으로는 많은 거 아니에요? 친박계가 다 코가 빠져 있고요. 지금 어쨌든 또 무슨 국회의원들이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원들이 또 뭐 독자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원유철 후보가 또 약체죠. 뭐 친박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되는데 이제 당은 이제 점점 더 어렵게 가는 거죠. 아니 홍준표 후보가 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지금 예언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를 당이 밀어준다는 얘기는 홍 후보가 괜찮다. 이 사람이 오면 당이 강해질 거다라고 뽑는 건데 왜 당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세요? 그 당이 수준이 지금 그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고. 또 그런 정도의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시간 문제지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극우정당으로 남을 겁니다. 조그만한 당으로. 거기도
이거는 어떻게 종이란 얘기 제가 우리나라에도 극우 정당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 있지 않아요? 극우 세력들이 있으니까. 극우 정당으로 조그맣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과 같은 큰 정당으로서는 종쳤다고 보세요? 종쳤죠. 쳤다고. 예. 이야,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바른정당 말입니다.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수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이 훨씬 약체거든요. 네. 바른정당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이요? 예. 바른정당도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죠. 차별성이 없다고 보세요? 얼굴이 없어요. 얼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는 얼굴 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차기 지도자감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그 정도로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나온 그거만큼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음에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 지지율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한 6%인데. 베스트를 그냥 다 한 거죠. 그걸로. 그게 최고라고 보세요? 네. 생애 베스트를 한 겁니다. 생애 베스트까지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당이 왜 저러겠어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좀 일어서려면 빨리 새로운 얼굴, 당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누가 또 가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결국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정기 개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당 여러 가지 모양이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이르긴 합니다. 저도 예상은 잘 안 돼요. 안 되세요? 예. 어려워요. 아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할 것 같다는 말씀은 이미 하셨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급해지면 합할 가능성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네. 바른정당은 지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아니 이해운 대표 얘기 보면 좀 이상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어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이제 아는 얘기인데 지방선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갑갑한 겁니다. 후보를 못 구하고 있어요. 바른정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아니 후보가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대로 치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당 자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 자기가 후보를 못 내면 자기 선거 때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서 꼭 당선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역마다 하나씩 후보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자기 선거 때 이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조직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자기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후보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다음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자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게 현실적인 것에 직면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닥쳐서는 합칠 수도 있다. 네. 아하. 그렇게 정계 개편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자유한국당? 아니요. 별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할게요. 인사청문회. 지금 야당의 태도, 여당의 태도, 정부의 태도, 청와대 태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상무를 강행할 경우에는 민심이 꺾일 거라고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상무라 하면 김상조 트리오 지금 하고 있는.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이제 오만한 게 되죠. 대통령이.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불통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명하고도 사퇴시키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제가 봐도 심해요. 그리고 특히 직무 관련성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다 3명 다 그렇죠. 3명 다라고 보세요? 자기 업무하고 다 하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한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 고액 자문료도 받고. 아니 해명이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됐다라고 여당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송영무 보좌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는 민심이 꺾일 겁니다. 송영무 후보자 해명한다고 사실은 해명했고.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셋 중에 한둘은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세요. 하지만 그럼 강행하고 나서 민심은 꺾일 수 있다. 지금 상당히 고공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고공 지지율 때문에 오만한 거죠. 국민들은 오만한 것도 못 참습니다.
한두 명에 대한 희생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보세요. 그럼 제일 잘한 인사는 혹시 누구였다고 보세요? 초기에는 잘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노태강 문체부 차관, 경제부총리 또 보훈처장 잘하다가 이제 결국은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사가 참 어렵게들 다 사느라고 그렇게 다들 맑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문회 인사 기준은 너무 높고 그 괴리가 크다 보니까 언제 청문회가 조용한 적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했던 게 잘못이죠. 현실이 그런 거를 모르고 이제 인사 기준을 너무 높게 공약을 했던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민심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느끼는 민심은 한두 사람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조언 정도에 대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월간 정두원을 볼 텐데 청취자 6968님이 주간 정두원으로 좀 개편해주면 안 되겠느냐 조언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자 9621님이 일간 정두원 안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달 정도도 힘든데 어떻게? 아예 할 일 없으시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와서 아무 말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바쁘세요 요새 정두원 전 의원. 이제 7월입니다. 월간 정두원이니까 7월 정말 여름에 한복판에 만나 뵙겠네요. 네. 베트남 잘 다녀오시고요. 네. 베트남 커피 한 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정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음향 뉴스 현장.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초여름인데 벌써 30도, 34도. 무슨 삼복더위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야외 수영장이 개장을 했다는데요. 6월에 일찌감치 개장한 서울 한강수영장 한번 풍덩 빠져보죠. 여기 뚝섬이 제일 좋다고 해서 처음 와봤거든요. 시설이 유수풀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다 가깝고 하니까 매년 자주 옵니다. 딸이 여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왔어요. 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내가 넣을래.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먹고 그냥 시원한 물 그냥 물가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 노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우리 손주도 예쁘잖아요. 7시까지 놀다 가겠습니다. 밤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딱 맞는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물어서 물이 있으면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기상청은 올여름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 기다리는 게 여름 피서법인 것 같아요. 저는 휴가 날짜 잡아놓고 출근 안 하고 쉴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좀 피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외국 한번 가고 싶어요. 푸켓이요? 가서 마사지 받고 애들 풀장에서 놀고 저는 이렇게 쉬고 싶어요 좀. 어디 가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안 나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시원한 데서 편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마치고 수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좀 물 부족한 상태여서 좀 이런 공공시설에서도 조금 조심히 좀 아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다 좀 한마음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육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까운 물놀이장에서 신나는 여름 보내세요. 모두들 여름 시원하게 나세요. 안녕. 아이들 목소리 너무 귀엽네요. 수영장에서도 사실은 가뭄 걱정하면서 물 아껴 쓰자고 하신 분, 멋지십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뭄만 해결이 된다면 이제 수영장에서 신나게 맘 놓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한강 수영장 벌써 개장했습니다.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여론이 팽팽합니다. 윤현정님은 정두원 전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송영무 장관 찬성입니다. 청문회 보면서 해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입니까? 김귀숙님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송영무 후보자 해명됐다라고들 많이들 하시던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그건 읽고 싶은 글만 읽어서 그런 거다. 무슨 말이냐? 이분 주변에 남아가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의미신가요? 예, 그런 문자도 오고 있고. 청문회 얘기들. 예. 아마 이번 주말 넘기면서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악수 얘기했었죠.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했을지 궁금합니다 했더니 정원종 님이 CNN을 보고 문자 주셨어요. 정원종 님 대단하십니다. CNN에 나왔는데 정상적인 악수했답니다. 두 대통령 정상적인 악수를 했다는 CNN 보도. 정원종 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러다가 합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두원 전 의원의 그 정계 개편 방향을 들으시고는 박창환 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국민의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흡수를 한다고요? 이분 생각에는 민주당의 고민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받아들이기에도. 이 말씀은 설사 통합을 한다고 해도 화학적인 통합이 될 거냐? 화학적인 화합이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매우 존경한다. 북한과 무역 문제를 주제로 오늘 자정쯤에 정상회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상 100m의 세계 신기록은요. 9초 58.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9초 58입니다. 사실 9초대로의 진입은 이른바 꿈의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구경 선수가 바로 그 직전 문 앞까지 들어섰습니다. 지난 27일 10초 07. 그러니까 0.1초도 아니고 0.07초만 단축했으면 9초대로 진입할 뻔한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예, 우리나라 신기록을 세운 김구경 선수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김구경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뛰기 전부터 감이 좀 왔어요? 아니, 제가 사실 10초 07까지는 기대는 안 했는데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기록이 훨씬 더 잘 나와서 조금 저도 놀랬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은 네. 그날 27일에 네. 기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혹시나 이제 오늘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더 부담스러워서 몸이 좀 무겁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응원의 기가 김구경 선수한테 모아졌던 거네요. 네, 부담이 좀 솔직히 됐던 건 사실인데요. 그럴수록 더 잘게 뛰자고 속으로 계속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잘 뛰자고 속으로. 네, 뭔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요. 분위기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집중을 해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스타네요. 타고난 스타. 오히려 응원하고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더 잘 뛰게 되는. 네,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그 결승전을 딱 통과하는 순간 전광판 봤죠? 네. 10초 07. 믿을 수 없는 숫자 10초 07을 보는 순간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감독님 얼굴이 제일 감독. 네. 엄마 얼굴 아니고. 네, 제 감독님이 이제 제일 옆에서 저를 좀 보살펴 주시는 게 크다 보니까 예. 사실 제가 단거리 선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잔부상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사실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조금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예. 좀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주무시지 않을까. 감독님 얼굴이.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심재용 감독님. 심재용 감독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늘 기록 저번에 2년 전에 유대회에서 기록을 깨고 난 이후에 이번 기록을 깰 때까지 잠 한숨 못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 감독님. 근데 또 기록을 깨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저한테 또 이제 9초대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늘 기록 깼는데 당장 9초대를 아니 하루
감독님 너무 하시네요. 하루는 좀 지나고 재촉하시지. 기록 깬 그날 이제 9초 때 가야지 구경아. 당장 저녁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왔으니까 이제 더 노력해서 9초 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감독님은 2다리 뽑고 언제 주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니까. 그쵸.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거네요. 김구경 선수가.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실 김구경 선수는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전진해오던 선수였습니다. 2010년에 10초 31, 10초 23, 2015년에 10초 16, 10초 13. 계속해서 전진. 사실은 이제 0.24초 정도 단축한 게 이게 대단한 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육상 100m에선 어마어마한 거라면서요. 네, 제가 이틀 전에 10초 13이라는 신기록을 깼을 때 세계 랭킹 65위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10초 07을 깨면서 100분의 6초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100분의 6초에 세계 랭킹 30등이 올라갔어요. 와. 네. 그만큼 그렇게 0.02초 기록 단축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듭니다. 네, 더더욱 9초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록 0.01초에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랭킹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네요. 단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동양인 가운데는 9초 때 진입한 사람이 1명. 네. 중국인 선수 1명. 9초 99라면서요. 네. 아니,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13억 인구 중에도 역사상 딱 1명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 딱 1명.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9초 때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인 체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한국인, 동양인들은 어렵다. 그나마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좀 돌연변이 같은 체형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지. 한국인은 어렵다.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제가 좀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 스스로는 계속 할 수 있다고 계속 믿고 지금까지 도전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100분의 1, 2초 당기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무모한 도전이다. 해보나 마나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실은 좀 인간이니까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는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서요. 제가 직접 생각한 건 아니고 누군가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빨라지면 대한민국이 빨라진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좌우명을 계속 새기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라지면 대한민국이 빨라지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일으키고. 이제 9초 때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진짜 답하셨어요. 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요. 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해서 9초 때 진입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인터뷰를 하면서 박지성 선수 인터뷰할 때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인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이 자리에서 꼭 한번 그때는 스튜디오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초 07이라는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운 육상의 김구경 선수였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요. 공사 시작 13년 만인 오늘 밤 8시 완전 개통이 됩니다. 강동구에서 양양군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서울에서 동해까지 90분이면 도착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동해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희소식이네요. 장마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주말에 바다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녀오시죠.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환영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열리는데요. 역시나 북핵과 FTA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두 정상 사이에 차이가 있죠. 단계적 접근법을 말하는 문 대통령과 일괄 타결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그 사이의 접점이 어떻게 찾아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만 쌓고 돌아와도 목표는 달성이다. 이런 심정으로 여유롭게 임하기를.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국으로 메시지 한 장을 띄우면서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어딜 볼까요? 트럼프 만나는 문 대통령. 오늘이 방미 이틀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는 건가요? 네, 지금 워싱턴이 저녁 6시 30분인데요. 예. 백악관 만찬이 막 시작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악수부터 사드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악수라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악수를 하면서 강한 악력을 과시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선제압을 해왔죠. 악력으로? 네네. 그래요. 네, 문 대통령은 대처 방안으로 악수로 우정을 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에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부터 북핵 해법까지 현안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사드는 오늘 주요 의제는 아닙니다만 대화 중에 사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요. 지금 방미 일정에 동행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좀 듣고 그 문정왕후 어보가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기로 하죠. 그런가 하면 7월 6일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라는 지금 속보도 막 들어와 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다음 포인트 가죠. 구속된 이유미, 입건된 이준서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이번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이유미 씨 구속 수감됐습니다. 예. 그 윗선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게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이 자료를 갖고 5월 1일에 SNS로 협의했다. 그리고 닷새 전인 6월 24일에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럼 5월 1일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냈을 때, SNS를 보냈을 때는 이게 진짜입니다 라면서 보낸 거고 네네. 물론 박지원 전 대표는 그것조차도 받지 못했다. 비서관한테 보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닷새 전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만난 거는 이번 이 조작 사태에 대해 상의하려고 만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입장 표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르면 오늘쯤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간단히 봉합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점점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만 원과 6,625원 사이의 갭.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최저임금 협상 결국은 무산이 됐죠. 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협상 법정 심의 기한을 끝내 넘겼습니다. 예. 노동계는 시간당 10,000원,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예.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협상은 계속됩니다. 다음 협상은 나흘 뒤 7월 3일에 열립니다. 그래요. 최저임금 협상 타결 소식에 이어서 시원한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미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주말 동안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일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예.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예. 아주 잘 대응을 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자정이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의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들이 그러니까 한미 외교장관이 어제 모여서 의제를 최종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부적절한 시점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드는 정식 의제에서 빠졌다. 요거는 맞는 거죠?
그건 아마 백악관 합의가. 측에서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그쪽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뭐 한미 FTA 이런 쪽을 주로 관심 있게 다룰 거라고들 예상하세요? 북핵은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럼 이제 사드가 아니라 그러면 아마 미국 측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기대할 거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역에 대한 것, 트럼프의 실리주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자정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안민석 의원을 미국에서 제가 연결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문정왕후 어보. 이번에 방미단이 귀국하면서 어보가 같이 돌아온다고요. 네. 대통령 돌아가시는 운영기 예. 여기에 어보가 함께 귀국하게 됩니다. 예, 아니 문정왕후 어보 도대체 어떤 문화재고 또 어떻게 미국에 가 있게 됐습니까? 어보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예. 조선시대 때 366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비나 왕, 그다음에 왕세자, 당시의 국가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고요. 직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정왕후처럼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상징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보가 이제 46가가 이제 분실한 것으로 기록에 42과요. 그래서 42과? 분실된 것 중에 대부분은 행방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2개를 이제 반환받아 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분실된 것 중에서 예. 확인된 것들은 얼추 다 환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어디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운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이 반환 운동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LA 라쿠마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와 민간단체가 함께 이 반환 운동을 했고, 예. 2013년 9월에 LA 라쿠마 박물관과 협상을 저희들이 성공을 해서 예. 반환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반환 결정은 그때 났는데? 그 어보를 매매했던 미국인 로버트 무어라는 분인데요. 예. 그분이 반환을 불복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미 정부 상대로. 아니 본인이 팔았는데도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난품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이제 국가가 다시 몰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도난품을 자기가 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소송을 냈고 예. 이 소송이 이제 3년 넘게 진행되었고 정확하게 지난 5월 30일 날 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런 거군요. 아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 왕실을 상징하는 그 귀한 어보가 도대체 어떻게 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된 거냐?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팔게 된 거냐? 이런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넘어간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메릴랜드에 있는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예. 국가기록원에서 어보 관련된 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다. 예, 먼저 한번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미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요. 국민의당의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요?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됐어요. 조직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인 것이죠. 촛불 정신. 그래서 오늘은 예. 이제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추미애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유미 씨라는 평당원이 저지른 네네. 거다.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국민의당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추 대표는 한 사람이 저지른 단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추 대표가 게이트란 표현을 썼어요. 예, 통상 게이트는 대형 비리 사건, 엄청난 스캔들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추 대표가 누굽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법조인이죠. 그런데 게이트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게이트란 말의 시초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시초요? 네. 시초는 어디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게이트 빌딩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뒤에 닉슨이 사임했잖아요. 그렇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게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거거든요. 정도 규모가 되는 걸 게이트라고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추 대표의 말, 이 국민의당 지도부하고 대변인단이 총동원돼서 조작된 걸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추 대표의 발언,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말한 발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한두 사람 잡혀가고 사과로 마무리될 사건이 아니다입니다. 한두 사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무리될 네. 문제가 아니다. 뭐 이미 녹취 파일 조작한 이유미 씨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알려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도덕적으로는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예. 어제 밤부터 본물 터지듯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 제보를 당에 알리기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먼저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죠. 물론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게 지금 가짜라는 걸 알고 보고받은 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라고 하면서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서관한테 보내서 나는 못 받았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카톡으로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조작했던 이유미 씨가 대선 하루 전날 사실대로 말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에서. 네. 적어도 이준서 최고위원은. 네. 이유미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2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고 어찌된 일인지 지난 대선 때 안 전 대표를 밀착 수행했던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가 이유미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고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럼 검찰은 수사를 대충 하고 끝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시 당 운영을 책임진 안철수 후보는 어떤 식으로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 그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힘써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았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아직 모르지만 단독 범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당 차원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그렇죠. 상황 돌아가는 것은 있는 거예요. 혼자가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은 혼자 했더라도 또 유포는 같이 하지 않았냐. 어제 긴 가뭄이 해갈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단은 해갈이 급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빕니다만 이게 또 지나쳐가지고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원도 해봅니다.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풍랑 철수 작전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처음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연 만찬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오늘 밤 자정경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미국의 분위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정황후 어보를 반환받아서 이번에 온다던데 이 어보는 뭔지, 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박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이 문정황후 어보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안민석 의원, 미국 현지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수행단 또 미국 측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첫 번째 외국을 지금 나가신 곳이 미국인데 그렇죠. 지금의 한미 관계가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이 시점인 만큼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확인하고 또 일정 정도의 또 성과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의 어떤 우리를 맞는 분위기? 반응? 미 의회를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서 하원에서
1시간, 상원에서 1시간 해서 전체 약 20명, 하원 의원 9명 1시간, 또 그다음에 상원 의원 11분 1시간씩 회담을 가졌거든요. 아, 거기 시각으로 오늘 다녀오셨어요? 하원 상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안민석 의원 함께? 예. 네, 그렇죠. 네네. 주로 질문의 관심과 요지가 북핵 관련된 우리 대통령의 어떤 견해,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사드 관련된 그런 또 미국 측의 입장, 역시 사드 그런 것들을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할 말은 또 차분히 다 전달하시는 그런 뭐 괜찮은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뭐랄까 좀 인상적인 장면 이런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 2시간 동안에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의 질문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단도직입적이었고 예를 들면은 북핵 문제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사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소극적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어떤 직설적인 그런 질문에 대통령께서 2시간 내내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견해, 입장, 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식들을 아주 굉장히 잘 답변을 하셔서 외교부 장관, 안보수석 등등에서 한 5분 정도가 배석을 했는데 저희 배석자들의 공통적인 평이 질문에 잘 답변을 하셨다. 굉장히 좀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돌려 말하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직구를 막 날렸군요. 네. 상당히 쉽지 않은 6.25 전쟁 중에 도난을 당했고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확인은 안 되는데 이제 일단 일본으로 이게 건너갔고 또 일본에서 미국 수직가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6.25 때 소실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게 아마 그 LA 라크마 박물관 측에서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10년 넘게 박물관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반환입니다. 그냥 반환입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네요. 아니, 미국이 그냥 순순히 내주든가요, 그거를? 어떻게 설득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제 도난 유물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했어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그 어보에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그 묵지가 하나가 그릿하게 있어요. 묵지? 네, 얇은 종이. 얇은 종이요. 예. 그 묵지에 아주 희미하게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우연히 제 눈에 그게 띄게 된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묵지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대왕 대비 육실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예. 종묘에 문정왕후를 모셨던 그 실 위치가 육실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 뭐 더 이상 이거는 뭐 그 협상거리가 안 되는 걸로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약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왕실의 것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약탈품이라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도난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본래 국가로 돌려주게끔 유네스코 협약에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판 게 아니라 도난을 당한 거다라는 걸 입증해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번 문정왕후 어보는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케이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귀국하는 거군요. 대통령과 함께. 우리 대통령이 운이 좋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어보를 또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운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승부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단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문정왕후 어보의 반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스튜디오로 들어오셨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어떻게 했는지 혹시 그 소식?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저도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만날 때 꽉 잡아서 낚아채듯이 네. 자기 쪽으로 당겨요. 뭐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막 상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랬다가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나서 오히려 힘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창피당한 적도 있거든요. 손에 약간 쥐가 났다 뭐 이런 얘기. 모디 인도 총리 만났을 때는 예. 이렇게 막 악수하지 못하게 그냥 와락 끊어안아 버렸어요. 모디 총리가. 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이 트럼프 대통령 어깨에 있는데 이렇게 얹었어요. 버틴 거죠. 오히려 잡고 버티면서 오히려 않게. 그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아니 그 대통령 만나는데 꼭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좀 유별난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자, 약수 얘기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행간 가죠.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